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손에 죽창을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여있는 이 농민군들이 고부가나 옆에 부안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작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보게 되면 저 멀리 황토연이 바라보이죠. 그 황토연에는 바로 이 농민군들을 괴멸시키러 온 관군들이 잔뜩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부만의 백성들이 아니라 정읍, 태인, 부안, 하다못해 경상도에 있었던 동학군들까지 이제 이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이들 모두가 빽빽하게 그 산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가 다 서 있을 때 그 산은 멀리서 보게 되면 하얀 신산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이 앉아 있으면 손에 들고 있는 죽창이 서져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면 대나무가 가득한 산으로 보였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산에 가득했으면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서면 백산이요. 백성들이 서 있으면 흰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다.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는 말이 지금도 전라북도 일대에 가득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총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그 인근에서 배운 대나무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 앞에 황토연에 가득한 관군들은 총과 대포, 칼, 활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농민군들을 너무 우습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술이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술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여기 오기 전에 전라 가명에서 올라오면서 백성들 집을 노략을 해서 여인들의 금비녀를 전리품으로 하나씩 다 훔쳐 갖고 왔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이 금비녀를 어떻게 잘 갖고 돌아갈까 생각만 하고 저 허접한 농민들이 무슨 전쟁을 할 거냐는 자만감에 가득 찬 거예요. 전봉준 장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자! 이제 도망가는 척하자. 그래서 쭉 도망을 가다가 양옆에서 기습공격을 해서 황토연에서 관군들을 무찔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황토연의 승리입니다. 이 황토연의 승리를 그대로 삼아서 전주 가명으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 유명한 장군이 내려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홍계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전에 영화에 불꽃처럼 나비처럼인가? 그래서 민화음과 관련된 영화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수혜라고 하는 여자 배우하고 조승우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물론 거기서 조승우가 이제 장렬하게 정사하는 대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자영 이렇게 민왕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를 따라다니고 그를 지켜줬던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 그 앞선 시기에 뮤직비디오로도 나왔었습니다. 이미연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명성황후로 나오고 그리고 정준호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장군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홍계훈입니다. 1882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모군란이 발생을 합니다. 왜 이모군란이 발생을 하느냐? 당시에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했던 이 영미지 세력과 그리고 젊은 개화파 인물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부정축제라는 과정에서 옛날 관군들, 일본과 연계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옛날 구식군대한테 급여를 주지 않았어요. 1년이 넘도록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급여를 준다고 주었는데 쌀보다 모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난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그 이모군란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 왕후를 죽이자였어요. 왕후를 죽이자. 그래서 경복궁까지 쳐들어갑니다. 고종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종이 자기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대신 해결해 달라고. 그때 당시 경복궁을 지켰던 일개 장교 중에 하나가 명성황후를 데리고 나갑니다. 벌바깥으로 장원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홍계훈입니다. 홍계훈은 어쨌든 나중에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를 끝까지 지키다 죽었던 의인 중에 한 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홍계훈이 평상시에 군인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나마 자기도 잘 살지 않지만 자기가 받은 돈으로 그 군인들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형으로서 또 위에 장수로서 인품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성황후가 살아서 이제 3년 뒤에 경복궁으로 컴백을 했을 때 승승장구시켜서 대장군의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홍계훈입니다. 이 홍계훈이 군대를 거느리고 동학군을 괴멸시키겠다고 해서 내려오죠. 내려왔는데 전주로 가기 전에 전봉준 군대와 맞붙여서 완패를 하고 맙니다. 전봉준의 탁월한 전술과 농민들의 뛰어난 전투 의지가 바로 최고의 정규군 국왕의 군대를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전주성을 함락합니다. 당시 권력자였던 홍계훈이 비록 전투에서 패배했지만은 그러나 고종의 명을 받아서 화약을 맺을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조선 정부가 이 농민군들을 깨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청나라 군대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맺었던 조약이 천진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의 군대든 이 군대가 조선 땅에 가게 되면 반드시 다른 나라도 군대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약인 것이죠.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청나라와 일본 지들이 무언데 마음대로 이 나라 땅에 누가 한 나라도 오면 다른 나라 군대도 보낼 수 있다라고 지들끼리 합의를 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무능력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이 들어오게 되고 이 둘이 동학군을 괴멸하는 일에 앞서 먼저 호시탐탐 노리게 되니까 바로 조선 정부도 그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전봉준 장군도 여기서 우리들이 거꾸로 서울까지 진격을 하게 될 경우에 외세에게 빌미를 주어서 이 나라가 자기들 때문에 외세와 전쟁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이 내부에서 1차 실현하고 그리고 조선을 개혁하는 일로 나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까지 진격하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10만이 넘었던 20만에 육박했던 동학군들이 서울로 그대로 진격을 했다고 한다면 당시 왕실은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전봉준은 그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봉준의 생각은 조선 정부를 존중하고 당시 조선 정부를 존중하고 국왕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만 서양 세력과 외 일본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청나라 세력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주를 점령하면서 당시 홍계훈도 역시 같이 화약 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했고 두 사람들이 맺은 협정 내용은 패정개혁안 10조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뭐겠습니까? 바로 평등사회 건설입니다. 노비제도의 완전한 혁파죠. 그래서 전주 내에서 있던 노비 문서를 모두 다 갖고 와서 불질러 버립니다. 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입니다. 그 안에 있던 토지 문서를 갖고 와서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몹시 놀라운 내용이 하나 들어갑니다. 무엇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답니다.
그 이전까지 과부들이 재갈할 수 있었습니까? 재갈할 수 없었죠. 이것은 세계 여성 인권사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여성 인권에 대한 유린입니다. 젊은 청산 과부가 단 한 번도 남편을 보지 못했던 여자가 부모들끼리 혼인 서약을 했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혼인도 하기 전에 남자가 죽었는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수절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권유린 중에 이런 인권유린이 없는 것이죠. 평등의 이치라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권을 만들고 사람들이 진정 사랑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만든 패정개혁안의 하나가 바로 과부의 재갈을 허용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바로 집강소를 설치하는 것이죠. 집강, 지역의 행정 통치를 백성들이 직접 뽑아서 백성들의 뽑혀진 이 집강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인물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1894년에 이미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우리는 백성들이 직접 지방고을의 수령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통치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시장님을 직접 뽑아서 우리 시장님이 바로 공직자들과 함께 행정의 최일선에 나가 있는 것이 이미 우리는 120년 전에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 문학진 의원님이 지난 2대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에 나가서 국정 업무를 담당해 왔듯이 그렇게 뽑아서 새로운 제도 그리고 사회에 대한 변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0년 전에 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라도 지역 53개 군과 현에서 실시한다라고 해서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53개 지역의 전체가 다 뽑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나주 지역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령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도 있고 수령과 협의하던 것도 있고 수령이 마지못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내준 곳도 있고 이 전체 54개 지역에서 나주가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53개 지역이 모두가 집강을 선발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전주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청나라에게 뺏어냄으로써 이제 마지막 자신들을 몰아내고자 했던 가장 큰 적이었던 전봉준을 이제 동학군을 죽이려 합니다. 그 전에 일본이 전봉준을 회유하기 위해서 밀사를 전주에 파견을 합니다. 그 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곳의 지도자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이제 우리가 청을 몰아주고 너희 나라의 자주적 개혁과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겠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어주겠다. 전봉준이 이 나라의 또 다른 지도자가 되길 원한 것이겠습니까? 전봉준이 고종을 대신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그리고 최경선 이들이 꿈꿨던 것은 바로 백성들이 왕이 되는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지 그들 개인이 또 다른 왕이 되길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봉준의 대답은 이거였었습니다. 우리는 청나라가 싫다. 청나라가 이 나라에서 물러가길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은 더더욱 싫다. 일본이 이 나라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군대를 일으킨 것이다. 당신들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을 몰아내겠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본의 밀사가 돌아가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 동학군을 괴멸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던 공주 가명을 먼저 차지하고, 그리고 전라도 땅에서 충청도로 넘어오는, 바로 공주로 넘어오는 고개였던 우금치를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역사에 만약 가정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에 만약 가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겁니다. 만약에 전봉준 군대가 우금치에 하루 먼저 도착을 했더라고 한다면, 만약에 당시 동학군과 일본 군대가 겨울에 전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시 전투가 음력 11월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게 되면 12월이었죠. 동학군이 봉기를 일으킨 것이 3월달, 4월달이었습니다. 3월달, 4월달 동안 3월달, 4월달에 일어나서 그때 얇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다가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이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다가 나갔는데 너무나 추운 겨울이 됐던 거죠. 집시는 이미 다 헤어져 나가고 꽁꽁꽁 동상이 얼었습니다. 무려 열흘간의 치열인 전투 속에 우금치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눈이 내리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화승총에 비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우금치에서 내려오는 대포와 그리고 총알들은 당시 동학군들이 막기에는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하루만 더 먼저 우금치를 점령했었다면 어땠을 것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도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동학군은 일본군에 의해서 패하고 맙니다. 슬프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분열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진정한 분열이었는지 아니면 보다 나은 투쟁을 위한 길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전봉준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가는 와중에, 그래서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는 와중에 바로 김계남은 그곳으로 합류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 2만 명을 거느리고 청주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주성을 점령하고 청주에서 그대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진격작전을 펼치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전술적으로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또다시 가정을 한다면 김계남의 2만 명의 군대가 우금치에서 전봉준의 군대와 합류해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학군이 패퇴했다 하더라도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손아중도 잡히고 밀고에에서 잡히고 김계남도 밀고에에서 잡히고 전봉준도 밀고에에서 잡히게 되죠. 김계남은 전주 가명에서 그대로 사형을 당하고 손아중과 전봉준은 서울로 올라와서 신문을 받고 사형당하게 됩니다. 일본이 또다시 회유를 하죠. 네가 만약에 우리 편을 들게 되면 너를 무죄로 방면하고 특사로 무죄로 방면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어주겠다. 또다시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또 전봉준은 반대하고 눈을 부릅뜬 채 그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동학이 패퇴했다고 해서 완전히 패퇴된 것이 아니죠. 동학군의 전통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전통이 바로 을미사변이 난 이후에 단발령을 하라고 했을 때 의병들이 일어나고 군대가 해산됐을 때 또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를 뺏기게 되자 그 동학군의 세력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서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이런 역사에 남는 전투들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